책 읽어주는 갤럭시 오디오북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 지음 정재현 옮김 북스데이 출간 낭독 책 읽어주는 갤럭시 파트 1 인간관계의 3가지 기본 원칙 1.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1931년 5월 7일 뉴욕의 웨스트엔드 거리에서는 대대적인 살인범 체포 작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몇 주째 계속된 추격과 수색 끝에 쌍권총 크로울리가 여자친구의 아파트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경찰은 150여 명의 무장경찰을 동원해 범인이 숨어 있는 맨 위층 아파트를 빈틈없이 포위하고 건너편 빌딩 옥상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기관총까지 설치했다. 경찰은 크로울리를 아파트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아파트 지붕에 구멍을 뚫고 최루가스를 쏘았지만 크로울리는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두꺼운 소파 뒤에 숨어 아파트를 포위하고 있는 경찰들을 향해 마구 권총을 쏘아댔다. 뉴욕의 고급 주택가에 1시간 이상이나 총성이 울려 퍼졌고 뉴욕 한복판에서 벌어진 무시무시한 총격전을 보려고 1만 명이나 되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 크로울리가 체포되자 경찰국장 멀루니는 이렇게 발표했다. 쌍권총 크로울리는 사소한 이유만으로도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로서 뉴욕 범죄 사상 가장 악랄한 흉악범입니다. 그렇다면 크로울리는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다행히도 그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다. 필사적인 총격전을 벌이면서도 그는 관계자 여러분 앞으로 편지를 썼던 것이다. 군데군데 피로 얼룩진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죽을 만큼 지쳐있지만 내 가슴 속에는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이 있다.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따뜻한 마음이다.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크로울리는 롱아일랜드의 어느 시골길에 차를 세워놓고 여자친구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때마침 지나가던 경찰관이 수상하게 생각하고 자동차로 다가가서 창문을 두드리며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경찰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크로울리는 경고 한마디도 없이 권총을 뽑아들고 경찰관을 쏘았다. 경찰관이 쓰러졌다. 그러자 그는 곧바로 차에서 뛰어내려 경찰관의 허리춤에서 총을 꺼내들더니 이미 쓰러진 경찰관에게 또다시 총을 쏘았다. 이런 살인마가 자기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따뜻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크로울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마침내 정기의자에 앉았을 때 그는 뭐라고 말했을까? 후회한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천만에. 그는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나는 내 몸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크로울리처럼 악마 같은 인간조차도 절대로 자신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런 그의 태도가 이례적인 일일까? 그렇지 않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범죄자는 얼마든지 많다. 한때 미국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던 암흑가의 왕자 알 카포네는 이렇게 한탄했다. 내 인생의 황금기에 나는 사회를 위해 헌신했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받은 것은 세상의 싸늘한 비난과 범죄자라는 낙인뿐이다. 알 카포네 역시 자기는 악인이 아니라 자선가인데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뉴욕의 악명 높은 더치 슐츠도 갱들 사이의 권력 다툼으로 목숨을 잃기 얼마 전에 신문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자선가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뉴욕에 있는 교도소 가운데서도 가장 악명 높은 싱싱교도소의 소장으로 있던 루이스 로즈와 그동안 여러 번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이 문제에 관하여 그는 이렇게 단언했다. 싱싱교도소의 수감자들 가운데 자신을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같이 자기는 선량한 보통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자기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금고를 털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왜 권총 방아쇠를 당겨야만 했는지 온갖 이유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에 열을 올립니다. 자기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은 정말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라는 거죠. 알 카포네, 쌍권총 크로울리,
더치 슐츠 같은 잔혹한 범죄자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미국의 위대한 실업가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꾸짖는 것이 바보짓이란 사실을 30년 전에 이미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신이 모든 인간에게 평등한 능력을 부여해주지 않은 일에 대해 화를 내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나 자신의 한계나 극복하자고 결심했다. 워너메이커는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이 진리를 깨달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나는 40 가까이 되어서야 겨우 인간이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절대로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비난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상대방은 곧바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자신을 정당화하려 기를 쓸 것이고 상한 자존심은 결국 반항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비판과 비난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종종 원한으로 이어진다. 위대한 심리학자 한스 셀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칭찬을 갈망하는 것 이상으로 비난을 두려워한다. 비난이 불러일으키는 원한은 가족과 직원들, 친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상황을 개선시키지는 못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비난하는 것이 이롭지 않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루스벨트 대통령과 그 후계자인 태프트 대통령의 반목은 공화당을 분열시켰고 덕분에 민주당의 윌슨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그리하여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여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 유명한 사건을 잠시 더듬어 보자. 1908년 루스벨트는 같은 공화당의 태프트를 지지하여 대통령으로 만든 다음 아프리카로 사자사냥을 떠났다. 얼마 후 귀국한 루스벨트는 태프트의 지나치게 보수적인 일처리 방법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때부터 두 사람의 반목은 시작되었다. 루스벨트는 다음 대통령 지명권을 확보하기 위해 진보당을 조직했고 그 결과 당장 붕괴 위기에 처한 공화당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태프트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겨우 버몬트와 유타 2개 주에서만 승리를 거두었을 뿐 나머지 주에서는 참패를 당했다. 공화당이 생긴 이래 최대의 정치적 참패였다. 이에 대해 루스벨트는 태프트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태프트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을까? 물론 그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역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억울한지 눈물까지 흘렸다. 그렇다면 두 사람 가운데 정말로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였을까? 루스벨트일까? 태프트일까? 아니면 다른 누구일까? 솔직히 나로서는 알 수 없다. 사실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설령 태프트가 전적으로 잘못했다 해도 루스벨트가 태프트를 비난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루스벨트의 비난은 태프트에게 반성은커녕 어떻게든 자기의 입장을 정당화하려고 기를 쓰게 했을 뿐이니까. 또 다른 예로 티포트 돔 유전 사건이 있다. 1920년 초기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은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정치 스캔들로 몇 년을 두고 온 국민을 격분하게 했다. 하딩 행정부의 내무장관이었던 엘버트 B. 펄은 당시 정부 소유의 티포트돔과 엘크힐의 유전 임대에 관한 실권을 쥐고 있었다. 이 유전들은 해군용으로 따로 보존해두고 있었던 것인데 펄은 정식 입찰 절차도 없이 친구인 에드워드 도헤니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대여해 주었고 도헤니는 졸지에 벼락부자가 되었다. 도헤니는 곧 펄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10만 달러를 주었다. 그러자 내무장관 펄은 해병대를 동원하여 그 유전 근처의 다른 업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했다. 엘크힐의 석유 매장량이 근처 유전 때문에 감소될 것을 염려했던 것이다. 하지만 총칼의 위협으로 그 지역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당하고 가만히 앉아있을 리 없었다. 그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 법정에 호소하여 이 추잡한 사건을 폭로했다. 이 사건은 하딩 행정부를 망쳐놓았고 하딩 대통령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목숨을 잃었다. 온 국민의 격분 속에서 공화당은 위기에 빠졌으며 엘버트 B. 펄은 투옥되었다. 펄은 현직 고위관리로서는 전례가 없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펄은 죄를 뉘우쳤을까? 천만의 말씀.
몇 년 뒤 어느 날 하버트 후버 대통령은 어느 강연회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딩 대통령이 죽은 것은 친구에게 배신당한 정신적 고통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펄 부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을 휘두르며 악을 썼다. 하딩이 폴에게 배신당했다고요? 천만에요. 내 남편은 누구도 배신한 적이 없어요. 이 방을 가득 채울 만큼의 황금으로도 내 남편을 나쁜 짓에 끌어들이지는 못했을 겁니다. 배신당한 사람은 오히려 내 남편이라고요. 악한 인간일수록 자기 잘못은 쏙 빼놓고 남의 잘못만 들추어내는 법이다. 하지만 이것은 악한들에게만 국한된 천성은 아니다. 사실 우리도 모두 그렇다. 그러니 만일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지거든 알 카포네나 크로울리, 엘버트 비 펄의 이야기를 생각해주기 바란다. 비난이란 집 비둘기와 같아서 언제나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법이다. 우리가 잘못을 바로잡아주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오히려 우리를 비난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1865년 4월 15일 토요일 아침, 포드 극장에서 존 윌크스 부스의 총에 맞은 링컨 대통령은 급히 극장 건너편에 있는 허름한 여관방으로 옮겨졌다. 거구의 링컨에게 침대는 너무 짧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침대 위에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눕힐 수밖에 없었다. 옆에 서 있던 스탠튼 국방장관이 중얼거렸다. 여기 누워있는 이분만큼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또 없을 거야.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었던 링컨의 비결은 무엇일까? 나는 링컨의 생애를 10년 동안 연구했고 다시 꼬박 3년 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링컨이란 제목으로 책을 쓴 사람이다. 그러니 링컨의 성품과 인간성, 그리고 그 가정생활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해도 될 거라 생각한다. 특히 링컨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하게 연구했다. 링컨은 절대로 남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인가? 천만에. 그는 젊었을 때 인디애나주의 피존 크리크밸리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조롱하는 시나 편지를 써서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길거리에 뿌리고 다녔다. 덕분에 평생 그에게 반감을 갖게 된 사람까지 있을 정도였다. 그 뒤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뒤에도 그는 반대파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신문지상에 기고하는 따위의 짓을 자주 했는데 그것이 지나쳐서 큰 말썽이 생긴 적도 있었다. 1842년 가을, 링컨은 허영심 많고 호전적인 아일랜드계 정치가 제임스 쉴즈에 대한 풍자문을 익명으로 스프링필드 저널지에 투고했다. 이 글이 신문에 게재되자 사람들은 온통 쉴즈를 비웃었다. 예민하고 자존심이 강한 쉴즈는 격분했다. 졸지에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그는 온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투고한 사람을 기어이 찾아낼 기세로 펄펄 뛰었고 결국 투고자가 링컨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곧바로 링컨에게 달려와 결투를 신청했다. 링컨은 결투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결투는 바보짓이라고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어쩔 수 없이 링컨은 팔이 긴 사람에게 유리한 기병용의 날이 넓은 검을 선택한 다음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친구에게 검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마침내 약속한 날이 되었다. 두 사람은 미시시피 강가 모래밭에 마주 섰다. 죽음의 결투를 앞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다행히 쌍방 입회인들이 결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적극적으로 중지한 덕분에 결투는 중단되었다. 그것은 링컨의 생애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끔찍한 사건이었다. 그 사건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된 링컨은 그날 이후로는 절대로 남을 조롱하는 편지를 쓰지 않았고 남을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되었다. 사실 그 이후에도 링컨에게는 비난하거나 비판할 일이 정말 많았다. 아마 남을 비판할 기회가 누구보다 많은 사람을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링컨일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1863년 7월 1일부터 사흘 동안 게티즈버그에서는 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7월 4일 밤이 되자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쳤다. 로버트 리 장군은 거친 날씨를 틈타 패배한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포토맥강까지 퇴각했다.
하지만 밤새 쏟아진 폭우로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난 데다가 물살이 너무 세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상태였다. 게다가 뒤에서는 기세를 잡은 북군이 바짝 추격해오고 있었다. 남군은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링컨은 전쟁을 바로 종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는 기대에 부풀어 미드 장군에게 작전 회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적을 추격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은 우선 전보로 미드 장군에게 전달되었고 그것도 못 믿어서 특사까지 파견되었다. 그런데 미드 장군은 링컨의 명령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취했다. 작전 회의를 열어 시간을 지연시키고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 공격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는 동안 강물이 줄어 리 장군은 남군을 이끌고 강 건너로 퇴각해버렸다. 링컨은 격분하여 마침 옆에 있던 아들 로버트에게 소리쳤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해? 도간에 든 쥐였는데 놓쳤잖아. 간단히 전쟁을 끝낼 수 있었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다니. 아무리 무능한 장군이라도 리를 쳐부술 수 있었을 거야. 나라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링컨은 화를 참지 못하고 곧바로 미드 장군에게 편지를 썼다. 친애하는 미드 장군, 리 장군의 탈출이 얼마나 불행한 사태로 이어질지 그 중대성을 장군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리 장군은 분명히 우리 손에 들어 있었으며 장군이 곧바로 추격했다면 전쟁을 완전히 끝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만나기 어려운 기회를 놓친 지금 전쟁 종결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공격할 수 있었던 지난 월요일에 그를 공격하지 못했으니 그가 강을 건너간 지금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날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지금의 병력은 그날의 3분의 2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장군의 활약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장군이 다시 없을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 때문에 나는 더할 수 없는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드 장군은 이 편지를 읽고 어땠을까? 하지만 미드 장군은 이 편지를 읽지 못했다. 링컨이 발송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편지는 링컨이 죽은 뒤 그의 서류 속에서 발견되었다. 아마 링컨은 편지를 쓰고 나서 잠시 창밖을 내다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 같다. 기다리자. 서두르지 않는 게 좋아. 조용한 백악관 안에 앉아서 공격명령을 내리는 건 아주 쉽지. 하지만 게티즈버그 전선에서 미드 장군이 지난 1주 동안 본 것을 내가 직접 보고 부상자들의 비명과 신음소리를 들었다면, 그리고 내가 미드처럼 소심한 성격이었다면 나도 틀림없이 그랬을 거야. 그리고 어차피 지난 일이야. 이 편지를 보내면 속은 좀 후련할지 몰라도 미드는 어떨까? 그는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애쓸 것이고 나에 대한 반감 때문에 결국 쓸모없는 사령관이 되어 군을 떠나게 될 거야.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루스벨트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응접실 벽에 걸려있는 링컨의 초성화를 보면서 링컨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했다고 한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맹렬히 비난하고 싶어질 때마다 루스벨트 대통령처럼 링컨이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마크 트웨이는 성질이 거칠기로 유명했다. 그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휘갈겨 쓴 편지들은 대개 이런 식이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겐 매장 허가증이 꼭 필요할 것 같군. 말만 하면 내가 허가증을 얻어주도록 주선해주지. 출판사 교정 직원이 그가 쓴 원고의 철자와 구두점을 손보려고 했을 때는 당장 담당 편집자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경고했다. 내 원고를 절대로 한 글자도 고치지 말라고 전하시오. 그런 건방진 생각 따위는 썩어빠진 머릿속에 가만히 놔두라고 말이오. 이렇게 상대방을 맹렬히 비판하는 편지를 쓰는 것으로 마크 트웨이는 기분을 풀었다. 독설 가득한 편지를 쓰면서 분노를 토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편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는 않았다. 현명한 그의 아내가 그런 편지들은 몰래 감춰놓고 붙이지 않았던 것이다. 사람들은 왜 굳이 다른 사람의 결점은 그렇게 고쳐주려고 애쓰면서 정작 자신의 결점은 고치려 하지 않을까? 섣불리 남을 바로잡아주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바로잡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고 또 위험하지도 않은데 말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하고 비난하며 불평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이해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인격과 극기심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려고 무척 노력하던 젊은 시절에 당시 미국 문단의 인기 작가였던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어리석은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
작가들에 관한 잡지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에게 창작 방법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는 편지였다. 그런데 몇 주 전에 구술은 했으나 읽어보지는 않았음이라는 단서가 붙은 편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내겐 무척 인상적이었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대단한 거물이고 무척 바쁘고 중요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때 나는 조금도 바쁘지 않았지만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내 짧은 편지 말미에 구술은 했으나 읽어보지는 않았음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데이비스는 그 편지에 답장을 보내는 대신 내가 보낸 편지 하단에 몇 자 적어서 되돌려 보냈다. 무례한 짓은 적당히 하게. 내가 무례한 짓을 한 것이 사실이었는데도 그 말은 나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 그 상처가 어찌나 깊었던지 10년 뒤에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었을 때 처음으로 떠오른 생각은 정말 시인하기 부끄럽지만 그가 나에게 입혔던 상처였다. 죽을 때까지 남에게 원망을 받고 싶다면 남을 신랄하게 비판하라. 비판이 확실할수록 효과는 더 크다. 영문학을 빛낸 토머스 하디가 영원히 소설을 쓰지 않게 된 것도 마음에 없는 비평 때문이었고 영국의 천재 시인 토머스 채터튼을 자살로 몰아넣은 것도 비평 때문이었다. 다음은 유명한 시험비행사 밥 후버가 300피트 상공에서 겪은 위험천만한 사고에 대한 비행기술지의 기사다. 갑자기 양쪽 엔진이 멈춘 상태에서 그는 비상착륙을 시도했다. 천신만고 끝에 가까스로 땅에 착륙한 그는 가장 먼저 비행기 연료부터 체크했다. 예상했던 대로 연료통에는 휘발유가 아니라 제트 연료가 들어가 있었다. 비행장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비행기를 정비한 정비사를 만나러 갔다. 그 젊은 정비사는 자기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세 사람의 목숨과 엄청나게 비싼 비행기를 잃을 뻔했다는 사실 때문에 무척 괴로워하고 있었다. 후보의 분노가 어느 정도일지는 다들 상상하고도 남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후보가 정비사에게 아무리 심하게 분노를 터뜨린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욕을 퍼붓기는커녕 심지어 책망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눈물범벅이 되어 애처롭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정비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자네는 이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지. 그러니 내 F-51은 앞으로 자네가 맡아서 매일 정비해주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비난하고 잔소리를 퍼붓는 일은 바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 바보일수록 잘하는 일이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은 뛰어난 성품과 극기심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덕목이다. 부모들은 자녀를 쉽게 야단친다. 당신은 내가 야단치지 말라고 말할 거라고 예상하겠지만 천만에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자녀를 야단치기 전에 아버지는 잊어버린다를 읽어보라고만 말하겠다. 작가 W. 리빙스턴 라니드가 쓴 이 감동적인 글은 발표된 이래 꾸준한 인기를 누리며 전국의 잡지, 일간신문, 지역신문, 사내신문에 수백 번 게재되었다. 아버지는 잊어버린다. W. 리빙스턴 라니드. 아들아, 지금 나는 잠자고 있는 네 모습을 보고 있단다. 조그만 손은 뺨 밑에 끼어 있고 금발의 곱슬머리는 촉촉한 이마에 흘러내려 있구나. 몇 분 전에 서재에서 서류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후회의 거센 물결이 나를 덮치더구나. 그래서 지금 죄책감에 떠밀려 네 방에 몰래 들어와 이렇게 네 옆에 앉아 있는 거란다. 생각해보니 너에게 미안한 일이 참 많구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늘 너무 까다롭게 굴었지? 학교에 가려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 너에게 세수할 때 얼굴에 물만 찍어 바르지 말고 깨끗하게 씻으라고 꾸짖곤 했지.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지 않는다고 너를 야단쳤고 물건을 함부로 바닥에 던져놓는다고 화를 냈어. 아침 먹을 때도 흘리지 마라, 잘 씹어서 삼켜라, 식탁에 팔꿈치를 올리지 마라, 버터를 너무 많이 바르지 마라 하면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했지. 그런데도 넌 차에서 내려 학교에 들어갈 때 출근하는 나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고 말했지. 잘 다녀오세요, 아빠. 그때도 난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어. 어깨를 펴고 걸어. 오늘 오후 늦게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났지. 퇴근길에 시멘트 바닥에서 무릎걸음으로 놀고 있는 널 본 거야.
네 타이즈에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지. 난 널 앞세우고 집으로 가면서 야단쳤어. 타이즈가 얼마나 비싼지 아니? 네가 번 돈으로 샀으면 그랬겠니? 그것도 네 친구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말이야. 그러고 나서 조금 뒤에 내가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을 때 넌 겁먹은 얼굴로 조심조심 들어왔었지. 아들아, 기억하니? 나는 네 기척을 듣고 문 옆에서 망설이고 서 있는 너를 쳐다보았어. 하던 일을 방해받아서 나는 짜증이 났지. 그래서 퉁명스럽게 말했지. 왜? 무슨 일이냐? 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갑자기 달려와 두 팔로 내 목을 꼭 끌어안고 뽀뽀했지. 너의 조그만 두 팔은 하느님이 네 마음속에 꽃피운 사랑을 듬뿍 담아 나를 꼭 껴안았어. 그것은 어떤 냉담함에도 시들 수 없는 사랑이었어. 그러고 나서 넌 곧장 문 밖으로 나가 계단을 쿵쾅거리며 네 방으로 뛰어 올라갔지. 내 손에서 서류가 마룻바닥으로 떨어졌어. 엄청난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던 거야. 내가 어쩌다 이런 나쁜 버릇, 잘못만 찾아내 꾸짖는 버릇을 갖게 된 걸까?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야. 너를 착한 아이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란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어린 너에게 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구나. 내 어린 시절을 바탕으로 너를 재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착하고 따뜻하고 진솔한 아이인데 말이야. 넌 작지만 네 마음은 언덕 위를 고루 비추는 새벽빛처럼 한없이 넓단다. 그건 순간적으로 내게 달려와 뽀뽀하던 네 행동에 잘 나타나 있어. 아들아, 지금 네 어두운 침실에서 무릎 꿇고 있는 이 아빠는 너무나 부끄럽구나. 하지만 네가 깨어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해도 넌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 내일부턴 좋은 아버지가 될 거야. 너와 같이 놀고 너와 함께 울고 네가 웃을 때 나도 웃을 거야. 너를 꾸짖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혀를 깨물게. 넌 아직 어린아이라고 끊임없이 되뇌게. 그동안 너를 어른 대하듯 해서 정말 미안하고 부끄럽구나. 지금 침대에서 쪼그리고 자는 모습을 보니 넌 이렇게도 작은 어린아이였구나. 그런 너에게 그렇게도 많은 것을 요구했던 거였어. 아들아, 정말 미안해. 비난하기 전에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면 동정심과 호의도 생긴다. 알면 용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 1. 비평이나 비난, 불평하지 마라. 2. 칭찬은 무쇠도 녹인다. 사람을 움직이는 비결은 딱 하나. 스스로 움직이고 싶게 만드는 것뿐이다. 물론 총을 들이대고 손목시계를 풀어놓게 할 수 있고 해고하겠다고 위협하여 적어도 눈앞에서는 직원이 열일하게 할 수 있고 회초리나 위협적인 말로 아이들을 복종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에는 반드시 반발이 따르게 마련이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상대가 바라는 것을 주는 것이 가장 빠르고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두 가지 동기, 즉 성적 충동과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교육가인 존 듀이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끈질긴 갈망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는 말을 기억하라. 이것은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욕구는 다음 8가지다. 1. 건강과 장수. 2. 음식. 3. 수면. 4. 돈.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5. 내세의 생명. 6. 성욕의 만족. 7. 자녀들의 번영. 8.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이상의 모든 욕구는 대부분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지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은 식욕이나 수면 욕구처럼 무척 심각하고 절실하면서도 좀처럼 충족되기 힘든 욕구이다. 이것이 곧 프로이드가 말하는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이며 듀이가 말하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인 것이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지니는 속성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다.
제임스가 희망, 욕망, 동경 등의 말을 쓰지 않고 굳이 갈망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기 바란다. 그것은 이 욕망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뒤흔들고 목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갈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거꾸로 말하면 만약에 다른 사람의 이런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얻게 된다는 뜻이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특성 중 하나다. 어렸을 때 나는 미주리주의 시골 농가에서 자랐는데 아버지는 듀록 저지 품종의 우량 돼지와 순수 혈통의 얼굴이 하얀 소를 기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것들을 중서부 각지의 품평회와 경진대회에 출품하여 여러 차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아버지는 대회에서 받은 각종 상패와 기념품, 명예를 상징하는 파란색 리본들을 하얀 모슬린 천에 핀으로 꽂아놓고 손님들이 올 때마다 그 긴 모슬린 천을 꺼내왔다. 그 천의 한쪽 끝은 아버지가, 또 한쪽 끝은 내가 잡고 서서 파란색 리본들을 손님에게 자랑하는 것이다. 정작 상을 받은 돼지와 소는 그 상들에 아무 관심도 없었지만 아버지에게는 대단한 자부심이었으며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의 성취였던 것이다. 인간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없었다면 인류의 문명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욕구가 없었다면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테니까. 가난한 식료품점 점원을 분발시켜 전에 50센트를 주고 사두었던 법률책을 꺼내 공부하게 한 것도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였다. 그 점원은 바로 링컨이다. 영국의 소설가 디킨즈가 위대한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것도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 크리스토프 렌이 불후의 걸작을 남길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록펠러가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다. 돈 많은 부자가 필요 이상으로 큰 저택을 세우는 것도, 최신 유행 스타일로 몸치장을 하는 것도, 새 자가용을 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것도 모두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뉴욕의 경찰국장이었던 멀로니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의 청소년 범죄자들은 마치 자아 덩어리인 것 같아요. 체포된 뒤 그들의 첫 번째 요구는 자신을 영웅처럼 취급하여 보도한 신문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진이 아인슈타인이나 루스벨트 사진과 함께 실려 있는 것을 보면 전기 의자에 앉을 근심 따위는 아예 사라져버리는 모양이에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을 성취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인간을 결정한다. 존 록펠러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을 성취한 방법은 본 적도 없는 가난한 중국 사람들을 위하여 베이징에 현대식 병원을 세울 자금을 기부하는 일이었다. 딜린저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을 성취하는 방법은 도둑, 강도, 살인자가 되는 것이었다. 경찰에 쫓겨 미네소타의 한 농가로 뛰어들어갔을 때 그는 나는 딜린저다 라고 외쳤다. 자신이 흉악범이란 것을 과시한 것이다. 조지 워싱턴은 사람들이 미합중국 대통령 각하라고 불러주기를 바랐다. 콜럼버스도 해군 대제독 겸 인도 총독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여제는 여황 폐하라는 칭호가 없는 편지는 열어보지도 않았다. 심지어 링컨 부인은 대통령 관저에 온 그랜트 장군 부인에게 앉으란 말도 하기 전에 앉다니 예절이 뭔지 모르나 보군요. 라고 매섭게 외쳤다고 한다. 버드 소장이 남극을 탐험했을 때 자금을 원주해준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남극의 산맥에 자기의 이름을 붙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는 파리를 자기와 관련된 이름으로 바꾸려는 야심을 품었고 위대한 셰익스피어조차 막대한 돈을 주고 귀족 가문의 문장을 샀다. 심지어는 사람들의 동정과 주의를 끌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일부러 병을 앓는 사람들도 있다. 작가인 메리 로버츠 라인하트는 젊고 건강하던 여성이 단지 주목받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병을 앓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혼기가 지나서 고독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뚜렷한 병이 없었는데도 그녀는 10년 동안이나 앓아 누워 있었어요.
늙은 어머니는 끼니 때마다 3층에 있는 그녀의 침실까지 식사를 나르면서 병수발을 들다가 견디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그녀는 몇 주 동안 슬퍼하며 괴로워하더니 어느 날 침대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각박한 현실 세계에서 자기 중요감을 상실했을 때 환상의 세계에서 자기 중요감에 대한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실제로 정신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의 정신병 환자는 다른 병을 앓고 있는 환자 전부를 합친 수보다도 더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신이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막연한 질문에는 누구든 선뜻 대답할 수 없겠지만 매독과 같은 어떤 특정한 병에 걸리면 뇌세포가 치매를 당하여 광증을 일으킨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정신병자의 반 정도는 뇌조직의 장애나 알코올 중독, 독소, 외상 등의 신체적 원인에 의한 것이지만 나머지 반 정도는 놀랍게도 뇌세포에서 아무런 결함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 시체를 해부하여 가장 우수한 현미경으로 뇌조직을 검사해보아도 정상적인 사람과 조금도 다른 데가 없다는 것이다. 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어느 정신병원 원장은 솔직히 정신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면서 현실 세계에서 충족되지 않는 자기 중요감을 얻기 위해 정신병자가 되는 경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 병원에 결혼에 실패한 여성 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에서 완벽한 사랑, 아이들, 사회적 지위 등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남편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싫어하고 무시했어요. 심지어 밥 먹을 때조차도 아내와 함께 먹는 것을 거부하고 2층 자기 방에서 따로 먹을 정도였죠. 당연히 아이도 생기지 않았고 사회적 지위는커녕 그 무엇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상태에서 남편과 이혼했는데 지금 그녀는 자기가 영국의 귀족과 결혼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미스 백작 부인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대꾸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아이를 낳았다고 상상하고 있어서 내가 진찰하러 갈 때마다 간밤에 아기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꿈을 실은 배는 현실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버렸지만 그녀의 꿈을 실은 배는 광기라는 아름다운 상상의 세계에서 순풍에 돛을 달고 이 항구 저 항구로 즐겁게 여행을 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과연 비극일까? 나로서는 알 수 없다. 그녀는 제정신일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의사는 말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정신이상자는 우리들 정상적인 사람보다 행복하고 광기의 세계를 오히려 즐기고 있는 이들도 많다. 이것이 왜 나쁘단 말인가?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배짱 좋게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끊어주기도 하고 황제 앞으로 소개장을 써주기도 한다. 결국 정신이상자들은 자기가 창조한 꿈나라에서 자신의 최대한 소원인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을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갈망이 정신이상을 일으킬 정도로 절실한 것이라면 현실의 세계에서 우리가 정당하게 평가하고 인정해줌으로써 그런 사람들의 갈망을 충족시켜 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 찰스 슈왑은 1921년 불과 38세에 미국 강철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 그는 미국 실업계에서 최초로 연봉 100만 달러를 받은 사람이었다. 일주일에 50달러 정도면 꽤나 높은 봉급을 받는다고 생각되던데 말이다. 앤드류 카네기는 슈왑에게 왜 100만 달러나 되는 연봉을 주었을까? 그가 천재였기 때문에? 아니다. 제철의 최고 권위자였기 때문에? 아니다. 제철에 관해서라면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슈왑 자신이 말했다. 슈왑이 그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 그의 말을 동판에 새겨서 모든 가정과 학교, 상점과 사무소 벽에 걸어두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그의 비밀을 활용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테니까 말이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는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나의 가장 귀중한 재산이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키워주는 데는 칭찬과 격려가 최고다.
상사에게 꾸중을 듣는 것만큼 열의를 해치는 것은 없다. 나는 마음에 드는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찬성하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절대로 비난하지 않는다. 사람을 일하게 하려면 격려가 꼭 필요하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가? 정반대 아닌가? 조금만 잘못하면 사정없이 나무라지만 마음에 드는 일에는 입을 다물어버린다. 앤드루 카네기가 크게 성공한 열쇠도 슈왑의 성공 비결과 같다. 그 역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다. 심지어 그는 자기 묘비에서조차 직원들을 칭찬했다. 그의 묘비명은 다음과 같다.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주변에 모으는 법을 터득한 자, 여기 잠들다. 록펠러의 성공 비결 가운데 하나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었다. 에드워드 베드포드라는 공동 출자자가 남미에서 물품을 잘못 구입하여 회사에 100만 달러의 손해를 입혔다. 다른 사람 같으면 틀림없이 화를 내고 잔소리를 늘어놓았을 테지만 록펠러는 베드포드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오히려 칭찬할 거리를 찾아내서 이렇게 말했다. 훌륭해. 그런 상황에서 투자액을 60%나 회수하다니 자넨 정말 대단한 수완가야.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는 일에 너무나 인색하다. 그들에게 맛있는 저녁 한 끼는 선뜻 대접하면서도 따뜻한 칭찬은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이다. 따뜻한 칭찬 한마디는 새벽 하늘의 별들이 연주하는 음악처럼 언제까지나 칭찬받은 사람의 기억에 남아 마음의 양식이 된다. 뭐라고? 나더러 입에 발린 소리를 하라고? 비위를 맞추라고? 그런 건 낡은 사고방식이야. 옛날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안 통해. 적어도 지성적인 인간에게는 절대로 안 통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아첨은 분별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박하고 이기적인 헛소리다. 하지만 세상에는 칭찬에 굶주린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빅토리아 여왕도 아첨을 좋아했다. 당시의 수상이었던 벤자민 디즈렐리도 여왕에게 그의 말을 정확히 인용하자면 흑손으로 벽을 바르듯이 아첨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대영 제국의 모든 재상들 중에서도 가장 세련되고 재능 있고 빈틈없는 사람이었고 사교의 천재였다. 물론 그가 사용했던 방법이 우리에게도 유효할지는 알 수 없다. 사실 긴 안목으로 보면 아첨은 이익보다 해가 더 많다. 아첨은 위조지폐 같은 것이라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반드시 곤경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첨과 칭찬은 어떻게 다를까? 대답은 간단하다. 칭찬은 진실이고 아첨은 허위다. 칭찬은 마음에서 나오고 아첨은 입에서 나온다. 칭찬은 이타적이고 아첨은 이기적이다. 칭찬은 누구에게나 환영받지만 아첨은 누구에게나 비난받는다. 최근에 멕시코시티의 차팔테페 궁전에 있는 알바로 오브레곤 장군의 동상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동상 아래쪽에는 장군의 현명한 철학에서 나온 그의 신조가 새겨져 있었다.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첨을 일삼는 친구를 두려워하라. 나는 아첨을 권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것과는 정말 거리가 멀다. 내가 권하는 것은 새로운 생활 방식이다. 영국의 조지 5세는 버킹엄 궁전 안에 있는 서재벽에 6조항의 금언을 걸어놓고 있었는데 그 금언 중 하나는 이런 것이었다. 값싼 칭찬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라. 아첨이 바로 값싼 칭찬이다. 만약 아첨을 하는 것으로 세상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 누구나 아첨을 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사람을 잘 다루는 인간관계의 고수들이 우글거리게 될 것이다.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누구에게나 배운다. 에머슨 같은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을까? 우리의 장점이나 욕구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자. 아첨 따위는 잊어버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칭찬의 말을 하도록 노력하라. 슈왑처럼 진심으로 찬성하고 아낌없이 칭찬하도록 노력하라. 당신이 잊어버린 뒤에도 상대방은 그 칭찬의 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 2. 순수하게 진심으로 칭찬하라. 3.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여름철이면 가끔 메인주에 낚시하러 간다. 나는 딸기와 아이스크림을 무척 좋아하는데 물고기는 지렁이를 무척 좋아한다. 그래서 낚시하러 갈 때마다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을 준비한다. 낚싯바늘에 내가 좋아하는 딸기 대신 지렁이를 매달아 물고기 앞에 던져놓고 와서 먹어, 맛있지? 라고 말한다. 사람을 낚을 때에도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영국의 수상 로이드 조지에게 누군가 물었다. 윌슨, 올란도, 클레망소 같은 지도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잊혔는데 경은 여전히 권력의 핵심에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한마디로 대답했다. 물고기를 낚을 때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달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가? 나에게 아무리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찮은 것일 수 있다. 그러니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말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고 싶다면 절대로 설교하거나 가르치려고 해선 안 된다. 다만 담배를 피우면 농구팀에 가입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고 100m 달리기에서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족하다. 어느 날 랄프 waldo 에머슨은 아들과 함께 송아지를 외양간에 넣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아들은 앞에서 끌고 에머슨은 뒤에서 밀었지만 송아지는 풀밭을 떠나지 않겠다고 버틴다. 그들 모두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일반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었다. 보다 못한 아일랜드 하녀가 달려왔다. 논문이나 책을 쓸 능력은 없었지만 적어도 송아지에 대해서는 에머슨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송아지 입에 자기 손가락을 물리더니 그것을 빨리면서 전혀 힘들이지 않고 송아지를 외양간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녀는 송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무엇인가를 원하는 데서 생겨난다. 미국의 심리학자 해리 오버스트리트 교수는 그의 유명한 저서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행동은 욕망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사람을 움직이는 최선의 방법은 그의 마음속에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는 시급 2센트짜리 일로 시작했지만 훗날에는 사회 각 방면에 무려 3억 6,500만 달러를 기부할 만큼 거부가 되었다. 학교는 비록 4년밖에 다니지 못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앤드루 카네기의 형수는 예일대학에 다니고 있는 두 아들 때문에 늘 걱정이었다. 아들들이 공부하느라 바빠서 그런지 어머니가 아무리 편지를 써보내도 답장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카네기는 답장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도 조카들이 당장 답장하게 할 수 있다며 $100 내기를 걸었다. 누군가 내기에 응하자 그는 일상적인 안부 편지를 쓰고는 편지 말미에 $5를 보낸다고 썼다. 물론 돈은 넣지 않았다. 곧바로 조카들에게서 답장이 왔다. 친애하는 숙부님, 편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은 여러분 상상에 맡긴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면 그가 그 일을 하고 싶어질지 생각해보라. 그러면 무작정 문제에 부딪힘으로써 낭비되는 쓸데없는 헛수고를 덜 수 있다. 나는 매 시즌마다 연속적인 강좌를 위해 뉴욕에 있는 어느 호텔의 홀을 20일씩 밤에만 빌려 쓰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해 시즌이 시작될 무렵 홀 임대료를 종전에 3배나 인상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때는 이미 입장권이 다 팔린 상태였고 장소 공고도 이미 끝난 상태였다. 나로서는 당연히 그런 터무니없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호텔 측에 아무리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들은 오직 자기네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틀 후에 총지배인을 찾아갔다. 통보를 받고 무척 놀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도 당신 입장이었다면 같은 편지를 썼을지 모르죠.
호텔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총지배인의 임무이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 인상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호텔에 어떤 이익과 손해를 가져올지 함께 검토해 볼까요? 나는 종이 한가운데에 줄을 그어 반으로 나누고 한쪽에는 이익, 다른 쪽에는 손해라고 썼다. 이어 이익란에 큰 홀이 빈다라고 써놓고 말했다. 빈 홀을 댄스 파티나 대형 행사 모임용으로 빌려주면 강좌 행사보다 한결 비싼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테니 수익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이번엔 손해에 대하여 생각해 볼까요? 우선 내가 지불하기로 했던 임대료 수입이 없어지겠죠. 나는 이렇게 대폭 인상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으니 다른 장소를 찾아봐야 할 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꼭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내 강좌에는 사회 지도층과 지식인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호텔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령 호텔 측에서 $5,000짜리 신문 광고를 내도 내 강좌만큼 사람들을 한꺼번에 호텔로 불러 모으지는 못할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광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강좌가 호텔의 지명도를 높여준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되면 알려주세요. 나는 총지배인에게 종이를 건네주며 말을 마쳤다. 이튿날 임대료를 50%만 인상하겠다는 통보가 왔다. 여기서 주목하라. 나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저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만 말했다. 만약 내가 충동적으로 지배인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여보쇼, 입장권도 이미 다 팔렸고 장소 공지도 끝났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임대료를 3배로 올리다니 말이 됩니까? 난 절대로 더 낼 수 없어. 라고 소리를 질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알다시피 이런 논쟁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호텔 지배인 스스로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한다 해도 짓밟힌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을 것이다. 성공의 비결은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자기의 입장과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사물을 볼 줄 아는 능력이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한 말이다.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알기 쉬운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부분 이 진리를 무시해버린다. 내가 뉴욕 중심부에 있는 포리스트 힐즈에 살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났다. 포리스트 힐즈의 부동산에 대해서라면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우리 집의 건축 자재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그는 그것까진 잘 모른다고 하면서 포리스트 힐즈 주택협회로 전화해보라고 대답했다. 누가 몰라? 만난 김에 물어본 거지.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에게서 편지가 왔다. 난 좀 의아했다. 어제 내가 물어본 걸 알려주려고? 전화로 1분이면 될 걸 왜 굳이 편지로? 하지만 편지 내용은 그게 아니었다. 어제처럼 주택협회에 전화해보라는 말로 시작해서 보험에 가입해달라는 부탁으로 끝났다. 나를 돕는 일 따위에는 관심 없고 오직 자기에게 도움이 될 일에만 흥미가 있었던 것이다. 오늘도 수천 명의 세일즈맨들이 실망과 피로에 지친 몸으로 거리를 걷고 있을 것이다. 왜 그럴까? 그들이 자신의 목표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객들은 세일즈맨의 목표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 이처럼 자기 이속만 차리는 인간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놀라울 만큼 유리하다. 경쟁자가 거의 없으니까. 이 책을 읽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겠다고 결심한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의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강좌 기간 내내 아이 문제로 걱정하는 회원이 있었다. 워낙 허약해서 또래 아이들보다 키도 작고 몸무게도 덜 나가는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았던 것이다. 세상의 부모들이 대개 그러는 것처럼 그들 부부는 아이에게 잔소리를 퍼부었다. 이걸 먹어 그래야 건강하지. 아빠는 네가 튼튼하게 자라길 바라. 하지만 그런 말이 아이에게 통했을까? 당연히 아니다. 3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30대 아버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결국 아버지도 뒤늦게 그것을 깨달았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내 바람과 아이의 바람을 일치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바꾸자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되었다. 아이는 집 앞 도로에서 매일 세발 자전거를 타고 놀았는데 이웃집 개구쟁이가 툭하면 자전거를 빼앗아 제 것처럼 타고 돌아다녔다.
그럴 때마다 아이는 울면서 엄마에게 일렀고 엄마는 뛰어나가 자전거를 찾아와야 했다. 이제 아이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지 분명해졌다. 셜록 홈즈가 아니라도 알 일이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아이는 언젠가는 그 개구쟁이 녀석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을 것이었다. 이거 먹으면 쑥쑥 커서 개보다 힘이 세질 거야. 아버지의 이 한마디로 아들의 편식 문제는 당장 해결되었다. 아이는 그 개구쟁이를 혼내주고 싶은 마음에 무엇이나 가리지 않고 먹게 되었던 것이다. 아이는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걸 알아주고 그 욕구를 충족시킬 방법을 알려준 것이 아이에게는 무엇보다 값진 보상이었다. 자니는 할머니와 함께 잤는데 아침마다 할머니는 흠뻑 젖은 매트리스를 가리키며 손자를 나무랐다. 자니, 또 오줌을 쌌구나. 그러면 자니는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가 싼 거라고 우겼다. 엄마가 아무리 혼내고 달래고 잔소리를 해도 아무 효과가 없었다. 결국 아이의 부모는 어떻게 해야 자니의 버릇을 고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자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이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할머니와 똑같은 잠옷 말고 아빠처럼 파자마를 입고 자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자니가 오줌을 싸지 않으면 파자마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다음으로 아이가 원하는 것은 자기만의 침대를 갖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엄마는 자니를 데리고 백화점 침대 매장으로 가서 점원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다. 우리 꼬마 신사가 뭘 좀 사고 싶대요. 아가씨는 눈치껏 분위기를 맞춰주었다. 어서 오세요, 꼬마 손님. 어떤 걸 보여드릴까요? 으쓱해진 자니는 어른스럽게 대답했다. 내 침대를 살 거예요. 엄마는 미리 봐둔 침대를 눈짓으로 점원에게 알렸고 그녀는 그 침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자니에게 권했다. 결국 자니는 엄마가 사주고 싶은 침대를 샀다. 침대가 배달된 날 저녁, 아빠가 집으로 들어서기 무섭게 자니는 현관으로 달려나가 외쳤다. 아빠! 아빠! 빨리 와서 보세요. 내가 산 침대예요. 아빠는 슈압이 충고한 대로 새 침대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 다음에 한마디 덧붙였다. 자니, 새 침대에 오줌 싸면 안 되겠지? 그럼요. 절대로야, 아빠. 그 뒤로 오줌 싸는 버릇이 없어졌다. 자존심이 약속을 지키게 한 것이다. 이제 자니는 아빠처럼 파자마를 입고 자기만의 침대에서 잠을 잔다. 전화 기술자인 KT 더치만 역시 3살짜리 딸아이에게 아침밥 먹이는 일로 애를 먹고 있었다. 꾸짖고 애원하고 달래도 소용없었다. 마침내 그들 부부는 어떻게 해야 아이가 아침밥을 먹을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이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게 해보았다.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아이를 의자에 올라서게 한 다음 수프가 눌어붙지 않도록 젓는 일을 맡긴 것이다. 아이는 열심히 수프를 젓다가 아빠가 식당으로 들어오자마자 열렬하게 말했다. 아빠, 내가 수프 만들었어. 그날 아침에 아이는 수프를 2그릇이나 먹었다. 아침 식사를 엄마와 함께 준비하면서 자기 중요감을 성취했고 자기 표현 방법을 발견했던 것이다. 자기 표현 욕구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욕망 가운데 하나라고 윌리엄 윈턴은 말했다. 우리도 이런 심리를 사업상의 일에 적용할 수 있다.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상대방이 생각해낸 것처럼 유도해보라. 물론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틀림없이 그것을 좋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실행하게 될 것이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0,000명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을 못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의 지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늘 기억하기 바란다.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 3. 다른 사람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